이 자료는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건데 뭐 되게 기본적인 내용도 당시에는 이제 파이썬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좀 많았어서 다 되게 자세하게 정리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배포를 이제 되도록 안 해주셨음 하는 거는 제가 만들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예, 우선 파이썬 뭐 기본적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환경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바뀐 상태라 참조하지 않는 게 더 낫고요. 네, 이 부분도 그렇고 라이브러리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썬 문법 변화 2에서 3로 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3를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3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갈아타지 않았던 거는 오픈CV나 이런 라이브러리들 좀 왠지 3에서 안 돌아가는 펑션이 있을까봐 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 가장 저희 수치 연산하면서 많이 쓰게 될 라이브러리가 이제 numpy가 될 거고요. numpy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랑 numpy는 구분해서 명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같은 곱하기 2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불리한 펑션 같은 것도 가능하고 너무만 보여가지고 그래서 리스트랑 numpy 어레이랑 사실 둘 다 너무 필요하고 이제 어떤 처리를 할 때 되게 다르게 되는데 리스트는 일단 그 리스트 안에 이 원소들을 여러 가지 타입을 담을 수 있어요. 뭐 딕셔너리도 담을 수 있고 한 리스트 안에 한 원소를 numpy 어레이 자체로 담을 수도 있고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용량 크고 속도가 느리고 이제 중첩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연상하는 그 타입은 아니죠. 근데 이제 numpy 어레이 같은 경우는 동일 타입의 원소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디멘전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돼요. 그 벡터 연산을 하기 위한 이제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만약에 10x10이라는 어레이를 100개 쌓으면은 어레이로 변환할 수 있지만 10x10, 20x20 이런 거를 쌓게 되면은 numpy 어레이로 변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 개가 중요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OS, 글로, 그리고 SHUtil 이런 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제어하는 라이브러리들인데 저희가 이제 어쩔 때는 압축 파일 정리 안 된 압축 파일을 받을 때도 있고 정리는 됐어도 굉장히 폴더 규칙이 좀 복잡하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쓰면 굉장히 유용한 이제 라이브러리들이고요. OS는 기본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이라든가 뭐 이런 파일들 하나 선택해서 리네임 한다든가 뭐 그런 카피한다든가 그런 게 좀 많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있지만 이제 글록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어떤 규칙 DCM으로 끝나는 파일들 다 불러올 수 있고 심지어 이 앞에 폴더도 이렇게 별도 표시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HUtil은 OS에서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 셋 다 아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다스는 사실 저희는 많이 안 쓰는 라이브러리긴 한데 이제 사실 뭐 머신러닝 분야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제 저장하고 저희가 인덱싱하고 슬라이싱하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건 일종의 예시. 네, 그리고 OS 써서 엑셀 파일 불러들여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는 이런 예시도 있고요. 리스트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네, 리스트는 한 줄만 되는 거죠, 쉽게 해서. 네, 맞습니다. 이 엘리멘트들을 이렇게 저희가 어드레스 모바일 디파짓 렌트란 거 이미 알고 있고 그거를 쭉 쌓을 수는 있는데 이런 키들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데이터 이런 판다스를 안 쓰시는 분들은 다 딕셔너리로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면 인덱스 퀘리가 돼요? 네. 인덱싱이 돼요? 네, 인덱싱도 그 칼럼 단위로도 되고 로우로도 돼요. n로그 n으로 검색도 되고. 네.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저도 그 메모리를 얼마나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많이 먹는다고는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들이고 니바 크게 의료 영상 처리를 위해서는 니바벨, 다이콤 그리고 심플라이TK가 있고요. 각각 이제 좀 다루는 포맷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심플라이TK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서 거의 많이 쓰시기는 하시지만 어쩔 때 심플라이TK로 안 다루어지는 포맷도 있고 저희가 A뷰에 불러드리는 그 포맷의 마스크를 저장해 줄 때는 어쩔 땐 또 니바벨을 꼭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라이브러리 차이는 이게 좌표계가 조금 다릅니다.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니바벨이 엑시얼 단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리는 것 같고요. 돌려서 불러드리는 것 같고요. ITK가 레디올로직 뷰고 리바벨이 뉴럴로직 뷰로 보이네요. 리프트랑 애널라이즈는 뉴럴로직 포맷이고 ITK는 기본적으로 다이콘 포맷이 레디올로직 포맷이거든요. 환자를 발바닥 쪽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뉴럴로지는 환자를 뉴로서전 항상 머리에서 접근해서 보잖아요. 환자를 높이 머리에서 보는 거라 좌우가 바뀌어요. 270도 돌리는 것보다는 플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포즈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레디올로지 뷰, 리올로지 뷰는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고전적으로 의료 영상이 크게 이제 뇌 영상 부분하고 이제 그 나머지 바디 영상으로 쪼개지고요. 영상학과는 어찌됐든 발부터 봐서 내가 오른쪽에 보는 게 환자의 왼쪽이거든요. 항상 헷갈려서 이제 사람도 좌우가 시메트리하니까 대부분 헷갈리는데 또 뉴럴로직 뷰는 이제 의사가 좌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머리 쪽에서 접근해서 내가 영상이 왼쪽이 환자의 왼쪽이죠. 그래서 영상이 그 포맷이 계속 공존하고 있고 내가 이게 레디올로직 뷰인지 뉴럴로직 뷰인지를 항상 알아야 되는데 아까 리프트나 애널라이즈는 기본적으로 뉴로에서 만든 애들이라 뉴럴로직 뷰가 베이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돌릴 수 있어서 지금 ITK도 리프트나 애널라이즈 저장할 때 뉴럴로직 뷰로 바뀌어서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레디올로직 뷰죠. 파일 폼에서도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뭘 서포트하냐. 잘못하면은 막 바뀌어요. 막 2번 바뀌고 막 이래서 내가 항상 왼쪽인지 계속 봐야 돼요. 그건 항상 계속 신경 써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예시 코드는 심플라이TK랑 니바벨 이용해서 데이터 읽는 예시 코드인데 심플라이TK로 한 슬라이스 그냥 읽어드릴 수 있고 이제 시리즈로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시리즈로 읽어드릴 때는 그 패스 안에 있는 어떤 다이콤 시리즈들을 읽습니다. 그러면 다이콤 네임즈에 저장되는 거는 거기 파일들이 조금 이렇게 이름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 보고서 소팅 해줍니다. 그리고 그 네임즈들을 읽으면은
이미지의 헤더랑 뭐 모든 정보들을 갖고 오게 되고 그 이미지에서 제가 이제 픽셀 어레이만 뽑게 되고요. 달콤은 내부적인 구조랑 파일 이름이 맞는 애들도 있지만 안 맞는 애들이 있어서 파일 이름으로 읽으면 볼륨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읽어야 되는데 저렇게 읽기 싫으면 그 MRI 크론에 다이콤2 NIR에다가 던지면 걔가 어쨌든 저런 거 다 해가지고 NIR 파일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어쨌든 포맷이 뒤집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파일 하나로 떨어지고 파일 읽는데도 다이콤 헤더다 파싱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느리거든요. 똑같은 거 중복돼 있고 다이콤 헤더들은. 그래서 뭐 멀티 볼륨을 하면 리프티나 뭐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싱글 볼륨이면 뭐 어느 쪽으로 읽어도 상관없는데 적어도 파일 이름으로 읽어가지고 볼륨 만들려고 하면 Z 코디네이트랑 이미지 넘버링을 다 보고 이게 리트로스펙티브 리커넥느냐 뭐 프로스펙티브 리커넥에 따라서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거 다 잽 펑션이 다 해주고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모든 다이콤이 읽히지는 않을걸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다른 이제 타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뭐 펑션 하나로 해결될 일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리바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형태로 읽고 이 마스크는 뭐 90도 돌아져 있어서 그냥 넌파이 펑션 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거는 결국 쉐입인데 얘는 보시면 지축이 여기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장할 때 디멘전을 하나 익스펜드해서 저장했습니다. 리프티나 애널라이즈는 4D 포맷이에요. 기본적으로 펑션한 MRI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온 L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축이 다르면은 트랜스포즈 꼭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512가 XY가 아닐걸요. YX일 수도 있고 뭐 매트릭스가 똑같으니까 XY가 바뀌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쓰시면 편하고요. 이제 이런 영상들 이미지 쇼하는 뭐 형태의 그런 라이브러리 펑션도 있고요. 그리고 서브 플랫 이 피규어 하나를 쪼개서 여러 플랫으로 만들고 거기 이제 정리해서 그 안에 시각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슬라이싱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포인트 혹은 원하는 구간 뭐 그런 걸 정의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어쩔 땐 편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엑셀을 놓고 Z축을 슬라이드 바로 움직이고 이런 인터액션이 좀 있는 브라우저가 편하지 않냐는 거죠. 심플 ITK의 이그젠 툴 중에 있지 않나요? 근데 저렇게 쇼 해가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그걸 다 조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파이썬에서 된 주피터 노트북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크립트로 짜서 띄우면은 그냥 거기서 확대도 다 할 수 있고 크기 조정 다 가능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 보면 콜론 150인데 저 150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특정 슬라이드를 보고 싶은데 슬라이드가 어딘지 모르면 탐색적으로 뭐 10도 띄워보고 20도 띄워보고 뭐 이게 300장이면 30장을 띄워보고 그 중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한계는 있습니다. 새 창을 띄우는 형태는 이게 저희가 보통 서버에서 작업하는데 일단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주피터 노트북 환경도 없을 때는 요거를 그냥 저장해서 봤어요. PNG로 저장해서. 근데 많이 나아진 거죠. 커널 디버깅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인터페이스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개발자도 개발 환경을 계속 신경을 써야지 엄청 비효율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클런 되게 좋은 펑션들 되게 많이 있고요. 딥러닝 하면서도 이제 뭐 레이블 인코딩이라든가 원활 인코딩 아니면 데이터 스플릿 이런 것들 사이클런 그 펑션들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저는 사실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여기서 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뭐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도 이제 조금씩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 이용해서 간단히 회귀 분석하는 형태를 보면은 일단 랜덤하게 뭐 리그레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OLS 만약에 이 수식대로 짠 게 넘파이 어레이만으로 짠 게 이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웨이트 파라미터 딱 구하면 하나가 웨이트, 하나가 바이어스인데 뭐 결과를 낼 수 있죠. 이 수식을 알면. 근데 이제 사이클런에선 리니어 리그레션 그냥 호출만 하고 데이터 피팅 시키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인터셉트 110이고, 네, 코에피션트 85. 네, 그렇게 이제 시각화해 보면 이런 형태로 줄이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딥러닝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사실상 뭐 같은 목적입니다. 그 머신러닝, 딥러닝 하는데 이렇게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케라스의 강점은 사실 다큐멘테이션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네, 이 부분은 사실 강점이 아니긴 한데 장점은 네, 직관적인 문법으로 높은 개발 생산성을 가지는데 이제 파이토치도 이제 갖게 돼서 조금 모호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를 백엔드로 굉장히 이제 잘 붙어 있어가지고 네, 텐서플로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아노는 개발을 중지했으니까 시아노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피아노는 사실 네, 쓰면 안 돼요. 케라스의 텐서플로우 백엔드나 파이토치를 해도 요즘 다 대세가 파이토치던데요. 어디를 가나 파이토치. 그래서 케라스로 만약 지금 요 리니어 리그레션, 넘파이 어레이만으로는 이런 수식 짜서 했고 사이클런으로는 리니어 리그레션 펑션을 불러서 피팅했고 케라스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인풋 개수가 몇 개고 아웃풋이 몇 개인 거를 어떤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서 옵티마이저 뭘로 하고 로스는 뭘로 하고 이런 거를 지정해주면 마찬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똑같이 앞서 불러드렸던 거 넣어서 피팅 시켜보면 쭉 학습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련됐을 때 꺼내서 해보면 똑같이 그려집니다. 결국엔 네, 그냥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한다는 차이가 있고 네, 그래픽카드 이용하는 이유는 이런 백프로파게이션 연산이 굉장히 커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케라스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VGGNet 같은 네, 네트워크 설계하는 방법을 보면 이게 그림이 잘렸는데 네, 이거는 제가 준비한 그건 나오네. 네, VGGNet 보시면 논문에서 되게 여러 가지 실험했습니다. 11레이어, 13레이어, 16레이어, 19레이어 여러 실험했는데 이제 지금 이 소스 코드 예제는 이 16레이어의 형태고요. 보시면 인풋 224 by 224 by 3 RGB 이미지 받아서 컨볼루션 64 그 필터를 만드는 과정을 2번 하고 풀링 1번 하고 128 만드는 과정을 2번 하고 풀링하고 하고 해서 엑스플링하고 사실 여기 빠져 있는데 이제 플래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프리커넥티드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서킷에서 아웃풋을 낸다 라는 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짤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리피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네, 케라스 이용해서 수행하는 예시들이고요. 일단 케라스는 뭐 다큐멘테이션 굉장히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되고, 저도 이제 많이 옛날에 비해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어렵다는 걸 알아서 지금 많이 못 읽어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크게 모델을 빌드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시퀀셜 모델이 있고 펑셔널 API 모델이 있는데, 펑셔널 API라는 두 가지 큰 차이는, 시퀀셜은 레이어 정의할 때 시퀀셜하게 레이어를 정의한다는 거고, 펑셔널 모델은 이제 그래피컬하게 좀 그래피컬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피컬하게 정의한다는 게 막 정의를 시켜놓고 저희가 결국엔 연결하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형태로 표현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은 이제 똑같이 100개의 변수가 있을 때 32개의 변수로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변수로 그 클래시파이 한다고 했을 때, 시퀀셜 모델은 일단 이 모델이 시퀀셜 하다고 선언해주고, 거기에 그냥 다 에딩만 하면 됩니다. 원하는 레이어를. 그리고 이제 모델을 그냥 컴파일 하면 되고요. 반대로 좀 다르게 펑셔널 모델은 인풋 레이어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 댄스라는 레이어는 뭘 받아서 나온 아웃풋이고, 그리고 요거는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펑셔널하게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퀀셜 모델은 뭐 LSTM을 중간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억실러리 아웃풋을 낸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한데, 펑셔널 API는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시퀀셜 모델은 안 되는데 펑셔널 API는 되는 게 있고, 반대는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이게 되는 거는 없어서, 사실상 요 구조를 많이 보시는 게 낫고, 소스를 보셔서 만약 이걸로 짜여져 있어도 웬만하면 이걸로 변환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 때 크게 단계가 이제 네트워크 정의하고, 모델 정의하고, 그 모델을 그냥 컴파일링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VGGNet 가지고 어떤 CNN 모델을 살펴보면은, 이 첫 번째 이 단계에서 보면, 아까 자료에서는 시퀀셜 모델이었는데 제가 펑셔널 API로 바꿔봤습니다. 인풋 쉐입 224x 224x 3채널짜리를 받아서 컨볼루션 2D, 필터 사이즈는 64, 터널 사이즈는 3x3으로 하고, 액티베이션 뭐 쓰고 패딩은 세임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딱 이 박스 블락이 딱 이 코딩인데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짜 나가면서 중간중간 모델을 여기 아웃풋 그리고 여기 인풋 선언해서 모델.서머리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컴프2D에 그냥 숫자를 막 넣었는데 사실은 여기 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첫 번째 어떤 숫자를 입력했을 때 무슨 인자를 받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조금 더 풀었으면은 이런 겁니다. 인풋에 제로 패딩이라는 걸 하고, 컨볼루션을 하되 스트라이드 하나로 하고, 여기서 패딩은 밸리드가 되고, 액티베이션은 나온 거에서 또 rectified linear unit을 적용하게 되고, 이거 두 개가 같은 코드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 저희가 나온 아웃풋도 같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 봐가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표현 같은 것도 그 인자들을 많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아웃풋 사이즈는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인풋 사이즈가 있으면 터널 사이즈가 빼지고 패딩
2 곱하고 이건 사실 패딩은 왼쪽 오른쪽 뭐 위쪽 아래 다 다르게 패딩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게 한다고 했을 때에 스트라이드 나누고 1 더하면 됩니다. 보시면 224에 3 빼면 221에 224. 네, 아무튼 이런 형태로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희가 반대로 이거 110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주어진 게 지금 224고 이런 걸 넣으면은 네, 아웃풋이 어떻게 될지는 계산이 됩니다. 소수점은 참 버려지고요. 이게 네, 컨볼루션 과정 거치면서 그건 잘라냅니다. 그래서 소수점은 여기서 만약 발생하면 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패딩 1로 했고 커널 4로 했고 스트라이드 2로 했으니까 똑같이 해서 스트라이드 2 해서 아웃풋을 보면은 224 들어가서 패딩 한 번 하고 컨볼루션 거쳐서 112가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션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다가 풀링해서 이 디멘전 리덕션을 일으켰지만 여기선 컨볼루션 한 번만으로 디멘전 리덕션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질문인데요. 네. 스트라이드를 그 2로 할 때랑 네. 이 숫자를 증가시키면 어떤 목적으로 숫자를 증가시키는지 궁금해가지고. 어쩔 때는 굉장히 커널 사이즈 크게 하고 스트라이드 크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영상이 너무 커서 애초에 디멘전을 확 줄이고 싶을 때. 그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나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예를 들면 뭐 크게 하면 스트라이드를 작게 하면은 뭐 디테일한 구조에 내가 집중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크게 하면은 좀 글로벌한 피처에 신경을 쓰겠다는 뭐 그런 이건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은 커널이 그대로인데 촘촘하게 하는 스트라이드보다는 컨볼루션은 1로 두고 네. 풀링을 두는 게 일반적인데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두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 보지 않고 그냥 띄워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띄엄띄엄 본다는 의미가 바로 옆에 있는 픽셀은 코릴레이션이 큰 값인데 난 코릴레이션 큰 값을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상에서는 되게 부적절할 수 있죠. 바로 옆에 걸 안 보면 제대로 된 그 세밀한 피처를 못 발견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 사실은 컬러 사이즈 3발 3이기 때문에 이식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띄워보는 거죠. 보긴 본다. 네. 근데 스트라이드는 결국 디멘전 리덕션을 위한 거거든요. 사실 파라미터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굳이 스트라이드 크게 줘서 네, 아웃풋을 뽑아낼 필요는 없죠. 디멘전 리덕션 이유가 아니라면.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짜졌고 이제 요 이후부터는 그냥 반복이라서 그냥 여기까지 와보면 64, 128, 512, 512 네, 요 반복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모델점 서머리 하면 224가 쭉 내려오다가 7x 7x 512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엑스플링으로 줄이는 거랑 스트라이드로 줄이는 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안 쓰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파라미터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파라미터의 손해를 좀 보는 거다. 어차피 똑같은 파라미터인데 정보를 덜 보는 거니까. 네. 대신 GPU도 좀 적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미지 패치를 적게 뜯을 거잖아요. 컨볼루션 적게 할 거잖아요. 네. 네, 조금 덜 쓰는 방향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엄청 많이 실험해서 결국은 컨볼루션 커널은 3발 3이고 스트라이드는 1이 제일 좋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요즘? 되게. 사실 절대적이진 않은 게 뭐 레지넷, 벤스넷, 구글넷 다 첫 번째 레이어는 뭐 7x7로 일단 크게 한번 쫙 하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따라 좀 다르고. 인셉션은 여러 개를 커널을 동시에 여러 개를 보는 거 아닌가요? 네, 큰 거, 작은 거. 예. 네, 세부 네트워크에서는 멀티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뭐 여러 커널 써서 네. 머지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워낙 많은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미지 넷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이제 정형화된 이미지니까 뭐 그렇고 전처리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거기에 옵티말이지 제너럴 퍼포스에서 옵티말인지는 잘 모르고 또 의료 영상은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어차피 레이어를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굳이 네. 네. 3x3씩 거치긴 했지만 지금 7x7에서 이 하나 노드가 갖는 그 리셉티브 필드 영역은 이미 충분히 크기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뒷단을 보면은 아까 그 풀링돼서 7x7x512 됐던 거를 플래튼 시킵니다. 그럼 7x7x512 요거 다 곱해서 나온 변수 개수가 25,000개가 되고 그거를 4096개의 변수로 이제 덴스한 네트워크로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프레딕션 이건 예시로 그냥 3개짜리로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 다 더해도 지금 요 단계에서 덴스 레이어 하나에서 나오는 파라미터 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덴스 레이어를 굉장히 줄이려고 해서 이후에 나오는 네트워크들은 다 여기서 플래튼 시키지 않고 글로벌 어베러지 풀링 한 다음에 바로 프레딕션 하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사실 여기에서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꼭 플래튼을 시켜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고양이 개 분류하는 데는 사실은 스파셜 인포메이션이 필요 없어서 글로벌 어베러지 풀링이 맞는 접근이죠. 근데 어쩔 때 위치를 예측한다든가 할 때는 그거를 써버리면은 이제 말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앞에 여기까지 이제 네트워크를 선언했으면 이제 모델을 만들면 되는데 모델은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냥 인풋 변수가 뭐였는지 아웃풋 변수가 뭐였는지만 해주면은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뭐 옥실러리 인풋도 있고 옥실러리 아웃풋도 있고 혹은 2개의 이미지 받아서 2개의 뭐 아웃풋을 내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하면은 뭐 이런 형태로 다 해주면 됩니다. 리스트로 이렇게 바뀌게끔 돼 있습니다. 리스트나 튜플. 네, 그리고 이제 모델 선언은 간단하고 이제 컴파일 단계인데 컴파일 할 때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은 이제 로스 펑션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용으로 아웃풋을 냈고 이 펑션이 이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펑션이죠. 그러면 이제 로스는 그에 맞는 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매트릭 뭐 이밸류에이션 할 때 뭘 볼 건지 이런 거를 선언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러닝 레이시나 뭐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 이런 거 다 그냥 디폴트로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 사실은 따로 RMS 프롭을 불러와서 그런 인자들을 바꾸고 이 옵티마이저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쓰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제가 바이너리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러면 뭐 여기서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바뀌겠죠.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라. 그 외에도 사실 로스 뭐 많죠. MSE나 MA, 뭐 하인질 로스, SVM에서 쓰이는 것도 있고, 뭐 스퀘어드 하인질 로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 이 아웃풋 단계에서 제가 액티베이션 리니어로 썼고 로스는 뭐 MSE, MA 이런 거 썼다 그러면 제 모델은 똑같이 생겼는데 리얼 밸류를 프레딕션하는 모델이 되게 됩니다. 영상을 받아서 리얼 밸류 프레딕션. 네, 이런 형태로 되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본 거는 영상 받아서 피처들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어떤 아웃풋 하나의 변수를 이제 내는 모델이었는데
가령 이 로우 레졸 네,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드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뭐지? 네. 이미지 인풋은 똑같이 정의하게 되고 네. 업샘플링, 아까는 맥스풀링해서 다운사이징 시켰지만 이번에 업샘플링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커지죠. 그 다음 컨볼루션 과정을 거치고 이것도 결국 RGB 이미지니까 3채널을 아웃풋으로 내고 그리고 저 픽셀 요 값들은 뭐 노멀라이제이션 안 했다고 했을 때 그냥 실수값이니까 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을 하고 모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MA 했고요. 요게 지금 저희가 이제 슈퍼 레졸루션 네트워크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뭐 엄청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하는 건 쉬운데 잘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럼 업샘플링으로 지금 키웠는데 이게 맞는지도 좀 이상한 거고 그럼 디컨볼루션으로 바꿔야 되나?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리고 네트워크는 얼마나 더 깊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너무 다양한 가지들이 있어서 어려운 거죠. 네, 실제로 슈퍼 레졸루션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업샘플링 요거는 아니고요. 네, 키워놓고서 컨볼루션 해서 3채널 아웃풋 내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모델 컴파일 해서 그러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게 트레이닝하고 이밸리에이션을 그 모델 갖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메소드들은 이제 핏, 트레인-온 배치, 핏 제너레이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핏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224 지금 요 네트워크 학습시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인풋은 224x224x 3채널이고 아웃풋은 448x 448x 3 그리고 데이터 개수는 100개입니다. 피팅할 때 요 변수가 잘못됐는데 X트레인, Y트레인이고요. 배치 사이즈 10개씩 학습한다는 거고 F 하나만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핏 하면은 학습이 쫙 됩니다. 로스 잘 떨어지고요. 지금 난수를 생성해서 했는데도 트레이닝 셋은 뭐 잘 외우니까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 잘 되고요. 이제 배치 단위로 100개를 이제 학습하게 되고 한 해 복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셋 그 배치 단위로 로스는 몇이었고 어큐러시는 몇이었는데 네, 핏이라는 메소드는 좋은 점은 이런 트레이닝 셋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인자들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받아서 한 에폭이 끝나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로스랑 애큐러시는 뭐인지 이런 거를 다 저장시켜줘요. 그래서 편하게 쓰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컬백 함수로 뭐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여기 저장되는 웨이트를 저장한다든지 로그로 남긴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서 가장 기본적인 메소드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인-온 배치는 똑같이 학습시키는 거지만 이제 조금 자유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배치 제가 생성한 거 가지고 그냥 학습만 딱 모델만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도가 좀 높아서 뭐 겐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오히려 더 편하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네, 팁 같은 경우는 제 데이터가 메모리에 다 올라갈 경우에 사실 많이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배치마다 제가 불러와서 학습시키고 뭐 이밸리에이션 하기 때문에 어쩔 땐 이걸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핏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놨습니다. 제가 파이썬으로 어떤 제너레이터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10개씩 생성하는 거고
이 제너레이터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뭐 에폭이나 이런 그리고 모델.핏에서 사용했던 그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핏 제너레이터가 가장 이제 익숙해지시면 좋은 건데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전처리 또 펑션 이어붙이고 하다 보면은 조금 쓰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은 모델.점 이밸류에이션은 그냥 아웃풋 그대로 나온 거 가지고 로스나 애큐러시를 계산하는 거고 리턴이 로스나 애큐러시고 프레딕트는 원하는 아웃풋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뭐 네, 검증할 때는 이밸류에이션 하고 아웃풋 볼 때는 프레딕트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질문은 파이토치는 안 쓰시나요? 파이토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파이토치로 짜여진 게 논문 읽더라도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어서 코딩이랑 매칭해서 보면은 엄청 좋거든요. 근데 파이토치로만 짜여져 있으면 제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 할 줄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매칭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네,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이토치는 사실 페라스만큼 가독성이 뛰어나서 읽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순수하게 텐서플로우는 안 써요. 플러스 백엔드로. 사실 네트워크를 만들 때 지금 텐서플로우를 써야 될 때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예전에 저번에 이강 선생님하고 신재 선생님하고 세 명이서 구글에서 누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 누구였죠? 아니 이름 생각이 안 나. 왜 수석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텐서플로우 엄청 자랑하더라고. 그거 꼭 써야 된다고. 다른 거 필요 없다.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테너스에다 텐서플로우 백엔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다 시켰어요. 학습된 모델을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의 PB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어떤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텐서플로우의 C++ 플랫폼을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제 여기 케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킨 모델을 그러니까 케라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텐서플로우에 순간 텐서플로우만 가지고 학습하거나 아무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둘 다 모델을 저장하고 웨이트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포맷이 카페도 그렇고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세 개는 뭐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크넷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웨이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파이토치를 읽어서 이렇게 모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거의 포맷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비슷해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컨버팅 다 쉽게 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에서 전혀 안 그래요. 이제 띠아노 같은 경우가 띠아노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너무 과거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피아노는 이제 안 쓰는 게 예전에 카페를 그거를 텐서플로 바꿔봤는데 바꾸니까 약간의 레이어들이 이름은 똑같은데 기능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서 배치 오버라이 좀 다르게 하고 카페는 그래서 이제 컨버전 할 때 그 컨버전빌리티 이슈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그냥 텐서플로 백엔드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네. 컨버전 없이. 심지어 레이어는 케라스로 선언하고 완전 학습시키는 건 텐서플로우로도 할 수 있고요. 거의 똑같은 저희가 다양한 오픈소스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픈소스에 맞는 플랫폼, 걔들이 짜는 플랫폼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다시 짜야 되잖아요. 네, 뭐 써야 된다면 네. 뭐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싶어서라도 받아가지고 돌려보고 싶은데 짧은 시간에 뭐 공부해보는 관점에서도 여러 플랫폼을 써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보통 이런 환경이면 천하 통일되기 전까지는 여러 플랫폼을 쓰는 게 합리적인 전략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부 목적으로 저도 이제
확실히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케라스로 못했던 거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뭐 3,000개가 나와서 1,000개 발표하는데 한 3분의 1은 공개하더라고 코드를. 그럼 이제 그 코드 뭐 다 받아가 돌려볼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걸 받으면 꼭 그게 케라스가 아닐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플렉서빌리티를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다른 질문? 저 궁금한 게 저는 코딩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좀 궁금했던 게 랩뷰나 그런 그래픽 언어들 보면 좀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혹시 AI는 그런 것도 좀 지금 좀 더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근하는 그런 쪽에서도 발전이 되고 있는지 그 정도 그 카페라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디짓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클릭으로 뭐 인풋 사이즈 뭐 이렇게 다 요것들을 제가 입력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게 이제 네트워크 설계에는 클릭으로 아직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 어느 벤처그룹 스타트업이 무슨 스튜디오인가 만들어서 공개한 거 있잖아요. 완전히 구이로 그려가지고 네트워크 쫙 그리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바꾸는 식으로 완전 구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데모할 때 동영상만 보고 말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네. 몇 년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게. 레디블록 쌓듯이 그냥. 사실 영상 처리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메비스 랩이라고 독일 그룹이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블록 쌓기처럼 영상 읽어드리는 모듈. 그다음에 여기서 베이식 뭐 프로그램 이게 뭐 프로세싱하는 모듈, 세그멘테이션하는 모듈, 그다음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듈을 붙이면 그냥 그게 그냥 돌아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딥러닝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보면 그죠? 케라스 우리가 해보면 컨볼루션 몇 개 넣고 파라미터 몇 개 조정한 다음에 컴파일 하면 되잖아요. 컴파일 파라미터 몇 개 조정하니까 다시 보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커머셜한 버전은 없어요. 이제 뭐 통계 프로그램처럼 쉬워진다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이제 관점이고요. 지금 학습이 좀 안 되거나 이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로우 레벨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구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는 잘 되지만 베리에이션이 생겼을 때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아까 뭐 MITK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듈을 다 알아야지 뭐 붙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심플한 거야 그냥 뭐 가져다 쓸 수 있지만 조금만 복잡해지면 결국은 코딩하는 거랑 별 메리트 없어요. 근데 그냥 나랑 궁금한 게 이 케라스 모듈이 보면 아까 전에 그 픽할 때 트레이닝 인풋을 다 받고 네. 아웃풋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레이닝 인풋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여러 개인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진 독립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런 거를 세 개를 동시에 걸어가지고 아웃풋을 가지고 그래서 스테이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요. 네, 이 네. 테라스 프레임워크로. 네.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에서 요거 인풋 레이어 받아서 아웃풋 X로 냈는데요. 요거를 2개, 3개 만드신 다음 변수명 관리해서 만약에 얘는 X1, X1이고 얘는 X2, X2, X3, X3라고 한다면 여기서 X라는 애를 만들고 머지 X1, X2, X3 한 다음에 똑같이 하면 이제 네트워크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연결 잘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미지 인풋 그대로 리스트로 이번에는 하나, 2개, 3개 변수명 넣고 아웃풋 하나. 이런 형태로 되면은 아, 인풋을 리스트로 저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혹시 제가 좀 디자인한 게 다음에 이제 그거는 좀 알려줄 수도 있으세요? 텍스트 인풋.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인풋도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멀티 채널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프로세싱을 다르게 하는 데이터 영상들이 쭉 있고
그다음 테스트는 뭐냐면 임상 데이터를 넣고 싶은 거예요. 뭐 age 뭐 그런 이런 걸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든지 뭔가 리그레이션 하든지 한 번씩 달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한번 디자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테라스에서. 네. 저희 캐라스 스터디는 잘 돼가나요? 끝났나요? 네, 공공선 스터디가 합쳐졌는데 예. 지금 그 두 번째 뒷시간에 지금 중개연구 시간이 잡히면서 사실상 좀 슬로서 사라졌습니다. 네, 캐라스 스터디가 하다가 없어진 건가요? 안 끝나고 없어진 건가요? 몇 개 더 하고 중개를 시작해도 돼요. 뭐 얼마나 보실 건가요? 그럴까요? 근데 지금 약간 이 성격이 좀 바뀌어가지고 테라스 스터디를 다시 빼든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빌려보면서 얘기했어. 어쨌든 캐라스가 강추다. 파이토치만큼 메리트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파이토치로 다 바꿀 필요는 없다 이거죠 지금. 네. 파이토치 다 강점은 좋은 뭔가요? 왜 사람들이 파이토치 이렇게 열광해요? 사실 자유도는 파이토치랑 텐스플로가 더 큰 네트워크 설계하고 뭐 네. 로스나 그레디언트 이런 거까지 갖고 노는 데는 그 두 개가 더 자유도가 크고요. 결국은 그리 가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뭐 쉽게 하니까 지금 캐라스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캐라스랑 텐서플로우랑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편한 거 이쪽은 여기서 하고 뭐 여기서 안 되는 로우 레벨 따는 텐서플로우들의 메소드로 쓰고 이런 게 가능해서 이런 부분은 또 강점이고, 근데 텐서플로우랑 케라스 둘 다 합쳐도 이제 파이토치 쓰는 사람들은 이게 더 가독성이 뛰어나고 뭐 효율적인 부분은 사실 근데 너무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어서 잘 모르겠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효율적인 네트워크로 뭐 퀀타이제이션을 뭐 8비트로 하거나 요즘 바이너리로 해도 충분히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비트 웨이트를 그냥 0, 1로만 주고 학습시켜도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뭐 어느 플랫폼 위에서 이제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메모리가 이제 제일 크니까 웨이트를 32비트가 아니라 뭐 1비트로 떨어뜨리면은 그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32배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가 좋아서 이걸 해야 된다보다는 네. 다 좋아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돌리는 하드웨어는 충분한가요? 지금 뭐 계속 뭐 사야 된다고 오던데, 팀장님. 예.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P40랑 카카오 플랫폼으로 충분한 거죠? 충분한 것 같아요. 뭐, 많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데 지하 가보면은 돌아가는 게 몇 개 없어요. 네. 많이 가까워요. 계속 돌리는 것도 아니고 충분할 것 같아요. 낱개로 나오는 그게 카카오서브 13개 낱개 하면 60개 되는데. 그럼 좀 그걸 좀 바꿔서 저희 뭐 정보 과제들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 노트북을 산다든지 좀 뭔가 다른 거를 고민해 보시죠. 개발 퍼포먼스가 꼭 GPU만은 아니잖아요. 편하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니면 모니터를 더 산다든지. 그 어쨌든 그 개발팀의 의견이 있으면 잘 모아가지고 그 필요한 걸 사야죠. GPU가 남아 돌면 뭐 블록체인이라도 돌려야 되나? 요즘 이제 군대에서 인공지능 하라고 GPU 사주면 다 마이닝 해가지고 애들이 돈 벌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남아돈다는 의미가 사람들이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는 없으면 끝내시죠?